코스피가 역사적인 4천선 돌파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한편 정부의 이딴 대책에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스피의 그 추이를 보면 하늘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적인 4천을 돌파하고 나서 4천의 기세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예, 오늘 그 코스피가 일부 조정을 받은 이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그 순매도 전환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외국인 순매도 전환한 것은 사실은 그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고유의 그 요인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뭔가 타결을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 때문에 큰 네. 폭으로 상승을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하락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유 요인인데 가장 큰 것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이번에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타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사실은 정부 측 고위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사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코스피가 워낙 큰 폭으로 그동안에 올랐습니다. 전날까지만 봤을 때도 올해 코스피는 무려 68%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네. G20이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일부 차익 실현의 그 욕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고유 요인 지적해 주셨는데 한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외에도 다른 이유를 짚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스피의 상승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그 코스피 상승률만 놓고 보면 G20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올해 무려 68.4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그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견조하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 측의 논리에 따르면 이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AI 반도체에 대한 그 기대 그가 지속적으로 이제 낙관적인 기대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의 그 증시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기조가 투자 환경에 대한 전망을 아주 밝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서 예.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그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정부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외국인 자금을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이 배경은 어떻게 좀 분석하셨어요? 예, 미국하고 아일랜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계의 자산 운용사라든지 미국계 이제 회사들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일랜드 투자 자금이라는 것은 미국의 투자 자금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산업의 핵심 중간재라고 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주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그 연관 공급망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한국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그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아일랜드 자금, 그다음에 미국 자금들을 주로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최근 코스피가 이렇게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피가 올라도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여전히 파란불이다. 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에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특히 어떤 주들이 그렇게 떨어졌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3천에서 4천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지금 내린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무려 39%나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네. 크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많이 하락한 종목은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하고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KRX, K 컨텐츠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3,000 돌파 이후 4개월 사이에 오히려 7% 내렸고요. 예. 건설 지수는 6%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목들이 하락한 이유가 있는데요. K 컨텐츠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한령, 한류 금지령이 해제될 것이 기대가 됐는데 네. 이 한한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조기에 완전체가 되면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지연되는 점, 그다음에 한국의 게임사들이 신작 공백이 길어지는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산업재해 처벌법을 강화했는데 건설업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건설업의 전망을 안 좋게 해서 건설업 주식들도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향후 한국 주식은 사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의 지금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 투자 자금, 주로 헤지 펀드들이 많은데 영국 투자 자금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근데 이 영국 투자 자금들은 사실은 단기 투자 자금이 많아가지고 여러 호재에 따라서 주로 매도를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호재에 따라서 변동성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인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예. 투자일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건데 어쨌든 급등 뒤에 나타나게 되는 뭐 피로감도 그렇고 일부 종목만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주는 불안 요인이 또 주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코스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열 논란, 뭐 5,000P에 대한 기대,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도 AI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것도 뭐 여러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 AI 산업 연관된 주들이 앞으로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 주가 전망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특히 뭐 자동차주라든지 이런 것은 한미 관세 협상, 그다음에 또 미중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 향배는 미중 관세 협상과 한미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좀 큰 변수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또 지나치게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뭔가 조정을 받는 것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코스피 5천 시대 우리 모두가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특정 종목만 오른다는 게 이제 해결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 산업 외에는 또 다른 산업들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단기 급등에 그치지 않고 좀 쭉 상승 곡선 그리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 활성화 정책 중에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제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완화해서 뭔가 지금 배당 소득 위주로 지금 주가를 장기 투자를 하고 기업도 배당 성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게 그래서 조속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뭔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의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갖다가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이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 정비가 가장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뭐 앞서도 그 경제 위평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시선이 경제 분야도 에이펙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젠슨 황 뭐 정말 지금은 전 세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데요. 엔비디아 CEO도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AI 반도체 관련된 언급이 나올까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언급에 따라서 어떤 투자 시장에 어떤 뭐 영향이랄까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당연히 미칩니다. 그 중요한 것은 AI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무엇보다 우리 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 기업과의 그 공급망 협력. 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그러니까요. 것인지 이게 네.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과 공급망 측면에서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젠슨 황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황 CEO랑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석 회장 등이 만찬도 가질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 회장이랑 만나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이죠, HBM,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채택을 논의할까 이것도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아직까지는 없으나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그 젠슨 황의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희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예. 그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주가에 뭐 날개를 다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투자에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기업 회장들과의 만남에서 좀 좋은 논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살펴볼게요. 그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주택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 매물까지 급감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 어떨까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매매랑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급감을 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직전 10일 열흘 대비 그 이후 열흘간에 무려 79% 급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물 역시 갭 투자 매물이 다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 낀 매물을 걷어들여서 그 15일 이후로 열흘 만에 11%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은 급감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이어질지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거의 수요 억제 정책을 봤을 때는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제 관망세가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에 뭐 공급 대책이 안 나오면 가격은 재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풍선 효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지역,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동탄이라든지 화성 동탄, 그다음에 구리, 부천 이런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지면서 그 지역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규제 지역과 집값의 차이가 좁혀지게 되면 그다음엔 규제 지역이 집값이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공급 대책, 소위 말하는 충분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로 집값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책 때문에 전세 물건이 줄어서 전세금은 뛰고 또 월세값이 같이 뛰면서 수요자들의 어떤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현재로서는 전세 가격도 급등을 하고 월세 가격도 급등을 하는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호 대책의 핵심은 전세 공급을 뭔가 떨어뜨리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거주를 의무화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묶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경우는 사실은 전세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전세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그러면 여전히 수도권 핵심지에 대해서 주택의 수요는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세를 못 살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로라도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다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승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월세 가격 안정시키려면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전세, 월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밖에 없는데 늘리게 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를 메커니즘을 차단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안정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뭐 좀 정책 당국에서 지금이라도 주거비, 서민 주거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월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전월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방금 방금 전처럼 그 LTV를 70으로 했다 40으로 했다 다시 올렸잖아요. 그런 예.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22로 전월보다 오히려 10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예. 이달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인데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수록 집값 기대 심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저도 되게 신뢰하는 선행 지표고 연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대표 가구에게 1년 뒤에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봐서 100보다 높으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많은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122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보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교차 상관계수를 구해 보면 실제로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을 11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11개월 뒤에는 전세 가격, 주택 가격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택 가격 전망이 상승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선행 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신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계산해 봤거든요. 작년 2024년을 계산해 봤더니 지난 10년 평균, 장기 평균이죠. 10년 평균 대비 서울은 50%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은 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3, 4년 뒤에 신규 입주 물량이 선행 지표거든요, 이거에. 이게 그거의 선행 지표인데 그러면 3년 뒤면 2027년에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도권은 57%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신규 입주 물량이 절반밖에 안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결국은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그런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 지금까지 모든 뭐 627, 97, 11호 모두 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 왔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억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공급도 있겠고 하지만 뭔가 이 수요를 자꾸만 이 집값 수익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를 또 잠재우는 게 또 좀 억누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다음 수단도 생각할 텐데 세제 조정 검토 부분도 생각해봐야겠죠. 예, 지금 정부 쪽에서는 세제 관련된 얘기를 자꾸 이제 언론에다가 내면 이제 흘리면서 그 분위기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세제 부분은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이제 보유세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갖다가 이제 현실화하는 방법. 을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경제학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를 낮추지만요, 오히려 수요가 억제되니까 신축 주택 건설 산업이 위축이 돼가지고 신축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줄어들게 되면 경제학에서는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